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구멍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사이버직이었었죠. 그래서 공개를 한 거는 올해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 출제되었던 국가직이라든가 뭐 서울시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공개가 됐었죠. 이제 문제는 사실은 유사한데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 폭넓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에 맞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기 같은 걸 보면은 뭐 SADT라든가 PSL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그 요구 분석기가 시험에 나온 거는 국가직이 나오긴 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책이 이주원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지금 거의 뭐 출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석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 분석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용자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용자 요구만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없죠. 요구는 다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하나가 이제 트렌드하고 좀 안 맞는다. 예? 안 맞는 문제 하나 나왔다. 최근 우리 국가직이나 서울시 문제를 비교했었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플하다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심플하면은 뭔가 진짜 군더더기를 빼고 뭔가 핵심적인 부분만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심플하다기보다는 단순하다. 제가 볼 처음에는 단순한 이렇게 쓰려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문제 되신 분이 화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분명히 단순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함정을 넣으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 내용을 좀 더 뭐 길게 서술하려고 하지도 않았었죠. 우리 국가직이나 서울시 문제를 보면은 약간 이제는 함정도 있고 좀 길게 서술해서 학생들 시간을 좀 뺏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예, 그랬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향후 어차피 이제 공개될 거니까 내년에도 그럼 군무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기존의 기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는 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시면은 얘도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80점 내외거든요. 커트라인이. 85점 넘지는 않아요. 문제 쉬웠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렇게 뭐 군무원 이쪽에 뭐 물론 이제는 뭐 이쪽만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해서 이제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많이 또 안 가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점 내외 정도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텐데 물론 이론이 적어서 85 정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나와 있던 문제들이 과거 이제는 우리 기출집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10월 달에 국가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책에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없는 내용도 또 한두 문제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고 또 내년에 또 어차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무원 사회보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기출문제 뭐 공개성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나왔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를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어떻거나 복잡한 문제는 없어요. 군무원 문제는 심플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대표적 복잡한 문제가 보면은 만약에 이제 FP라면 FP로 그렇게 내지 않겠죠. 여기 FP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험 기법 같은 경우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뭐 문장 검증 기준이 뭐 조건 검증 기준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거 복잡하게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뭔가 관계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관계가 복잡하게 냈잖아요. 우리 국가직 문제나 이런 거 보면. 그건 얘들은 그냥 되게 액터 두 명, 그 다음에 뭐 유즈케이스 뭐 두 개, 뭐 그 다음에 이 정도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이제는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는 문제 범위라든가 이런 건 비슷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런 단종된 체계에서 내는 거는 좀 뭐 트렌드하고는 안 맞죠. 예, 이 우리 지방지시원 시험하고는 그런 거 감안하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면요.
이 문제는 뭐 사실 뭐 여러 번 나왔죠. 시험에서. 그래서 그 보면은 사용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죠. 내부 기능은 숨기는 거고. 내부 기능 숨기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뭐 추상 데이터 타입도 있던데, 추상화. 그러니까 추상 데이터 타입하고도 유사해요. 사실 이 캡슐화하고 같지는 않지만 이 추상 데이터 타입하고도 밀접 관계가 있죠. 얘하고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은데 이 문제 보기에 있으면 잘 봐야 돼. 감춘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캡슐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있다 하더라도 유사하지만 추상 데이터 타입과 유사하지만 함부로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추상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와 함수가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만 기능만을 알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ADT죠. 추상 데이터 타입.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문제 보기에 얘가 있다 하더라도 감춰져 있다라, 이거 감춰져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얘는 감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캡슐화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하고 캡슐화는 정말 유사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해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기능 요구와 비기능 요구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 번 나왔었죠. 이렇게 또 얘도 되게 단순하게 냈어요, 문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능 요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책에 이제 눈으로 시험에서는 그 눈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청각까지도 나왔었어요. 국가직 문제에 보면 청각.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서로 바꿨죠. 눈뿐만 아니라 이거를 오감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어. 이론서 보면 오감. 그럼 요즘 여러분들 웨어러블 컴퓨팅. 내가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야. 이건 더워. 그러면 내 체온이 뭐 36.7도, 8도, 뭐 7도가 안 올라, 8도까지 안 올라가겠지만 36.7도, 8도가 올라가겠죠? 38도까지 안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게 37도 정도 올라가면요 거의 쓰러져요. 우리 몸이 이렇게 외부가 좀 더우면 내부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이제는 조절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 몸에서 그걸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웨어러블 컴퓨팅은 체온을 조절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은행의 어떤 담당 의사한테 보내줘서 내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 이런 걸 체크한다든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기능적 요구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내용 입력, 뭐 등 삭제, 여기 뭐 조회, 이거 눈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냈어요.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비기능요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뭐뭐뭐 성이라고 썼고 강인성, 신뢰성, 뭐 보안성 이래서 뭐뭐뭐 어빌리티라고 썼죠. 어빌리티, 뭐 기능성, 뭐 신뢰성 이런 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비기능인데 어떻게 조회라는 얘기는 내 눈에 보여야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거는 보이는 거고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게 이제 비기능 요구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추상 데이터 타입 나왔어요, ADT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 문제 내신 분도 그랬던 것 같아. 이걸 캡슐하고 같이 넣어 놓으면 이게 비슷하니까. 이것도 봐봐요. 왜 비슷하냐면 이 내부 데이터 있죠? 직접 접근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그죠?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간접 접근이 되는 거고, 왜냐면은 내부 데이터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내가 C 언어에서 int a 이런 게 대표적인 추상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응? 여러분들 지금 내가 int인데 이건 인티저잖아, 인티저. 근데 a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나중에 쓰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내가 선언해 놓고 내가 이렇게 정수형으로 해는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int 함수를 볼 수 있어? int 함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얘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능만 알면 돼. 예, 기능만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 2번. 예, 제공하고 연산만을 사용할 수 있다. int 함수. 이 int 함수라는 연산. 얘는, int 함수가 들어가면은 얘가 변수를 정수화해서 쓰는 거구나. 그럼 정수라는 거는 뭐 음여정수, 양의정수, 뭐 0을 포함한 게 다 정수니까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상 데이터 타입의 구현을 변경하더라도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안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용자는 추상 데이터 타입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ADT는 데이터 타입의 정의가 그 데이터 타입의 구현으로부터 이 구현, 이 안에 있는 구현 이거는 분명히 어셈블리 코드로 돼 있을 거예요. 어셈블리 코드로 돼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이걸 기계로 또 변환해놨으니까. 그래서 구현으로부터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서 타입을 말한다. 타입이잖아요. int 타입, int 함수.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사용자 추상 데이터 타입 내부 데이터 직접 접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추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나를 보고 사람이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딱 보고 이 사람 얘는 뭐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추상 데이터 타입이거든. 추상화라는 거거든요. 추상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상이라는 거는 중요한 것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인데 유저한테 프로그래머한테 이거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얘 기능 얘 기능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 기능이 뭡니까? 기능 연산이에요. 기능 연산. 연산만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쥐가 필요해서 이제는 형식이야 뭐 이제는 언어마다 다 다르니까 형식에 맞게 쓰겠죠. 그래서 추상이라는 거는 중요한 것만을 표현한 거고 그렇지만 추상 데이터 타입이니까 ADT는 달라요. ADT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니까 대표적인 거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추상 데이터 타입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산기에다가 10 더하기 10으로 했다. 이것도 추상 데이터 타입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제 이 더하기 연산자를 만들었나요? 계산기를 쓸 때 여러분들 더하기 연산자를 만들지 않았잖아. 그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25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피연산자죠? 연산자. 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더하기 연산자가, 더하기 연산자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피연산자, 연산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하려면은 이 투자 써야 돼요. 이 형식만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 이걸 제공해 주는 거죠.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연산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추상 데이터 타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 내부 데이터를 뭐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내부의 어떤 기능, 내부에서 실제 하는 역할은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아까 캡슐하고도 유사해요. 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라는 문제죠. 이게 국가직이 한번 나왔는데 이걸 암기해서 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틀리라고 되는 것 같고 이거 요즘 쓰지도 않는 건데 케이스는 이 케이스라는 단어는 이주원 책에서만 써요. 다른 책에 못 봤어 내가. 근데 그 책이 벌써 나온 지 20년도 넘었어요.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뭐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암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짝짓기를 해보면은 이게 얘 얘기가 지금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 얘기가 이거고 얘 얘기가 이거고 이래 되거든요. 이걸 읽어보면. 근데 이건 단순히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암기는 방법도 없고 이게 또 나올 확률은 사실 또 뭐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2달 후면 처음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만 아시고 찍을 수 있을 정도만 이게 나올 확률은 사실 뭐 전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나오면 어떻게 찍어야지. 여러분들 이런 짝짓는 문제하고 가끔 나오는 문제는요.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찍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 이것도 사실
와이어 프레임이라든가 목업 이런 게 이게 영자를 이렇게 써줬으면 대충 감을 잡을 텐데, 그죠?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잖아요. 두 개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차피 이제는 그 디자이너들, 웹 디자이너들, 뭐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이 되는 건데, 이제 와이어 프레임을 말 그대로 이제 뼈대잖아요. 여러분들 조소 해봤죠, 조소. 뭐 찰흙 갖다가 뭐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조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철사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얼굴 모양도 만들고, 뭐 팔 모양도 만들고, 뭐 몸통 모양 만들고, 다리 모양, 이렇게 뭐 철사로 막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야, 이게, 와이어 프레임이.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와이어 프레임이 말 그대로는 뼈대잖아요, 뼈대. 예. 형상, 이거 형상, 이 뼈대. 이 형상은 뼈대를 말하는 거죠. 나타나는 물체 형상을 선으로 이제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선으로 표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설계하려고 그래, 아이폰 설계할 때 보면은, 뭐 일설에 보면은, 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종이를 갖다 놓고, 자기가 이제는 어렸을 때 봤던 소형 라디오가 있었대요, 라디오 모양이 이랬어. 딱 이만 크기였대. 어? 그래서 뭐 개발자를 다 불러놓고, 제조자, 뭐 이건 설계자 다 불러놓고, 요 크기 안에 컴퓨터를 집어넣으라겠다라고 해요. 제가 자기 어렸을 때 뭐 손에 들고 다니던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를 딱 내밀면서 요 안에 컴퓨터 기능을 다 집어넣으라. 이렇게 해서 아이폰이 탄생했다라고 그래요. 예? 바로 이거야. 내가 지금 보면은 이거죠. 와이어 프레임이. 딱 와이어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라디오를 갖고 왔지만, 라디오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 요 안에는 뭐, 어떤 기능, 내부적인 기능을 숨기는 거죠. 내부적 하드웨어적인 거는 엔지니어도 할 거니까. 예? 그 안에 뭐 아이폰의 뭐 기능이라든가,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그죠? 아이폰 보면은 뭐 아이콘도 있고, 뭐 위젯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만약에 여기에 이제는 뭐 아이콘이 있고, 뭐 위젯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손으로 그리는 일종의 손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그림. 내가 지금 아이폰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폰은 네모나야 되고, 동그랄 수도 있잖아요. 응? 아이폰 안에는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위치는 대충 이렇고. 응?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설계를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는 와이어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는 거죠. 절대 이제는 이미지를 입히는 거야, 실제. 실제는, 그럼 이게 약간 다르긴 해. 그 라디오를 보면 각졌는데, 아이폰은 각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라운드가 졌어, 끝에 보면 이렇게. 끝에. 약간 손에 쥐기 쉽게끔. 예? 그런 다음에 뭐, 첫 화면, 액정이 전 화면을 다 차지하죠. 아니면 일부만 차지할 수 있잖아요. 버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 화면을 다 이제는 액정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목업이에요. 전 화면을 다 액정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강조하고자 싶은 뭐 사용자가 또 필요로 하는 이런 콘텐츠들을 뭐 제공해준다. 초기 화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화면하고도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적. 내가 이걸 딱 눌렀을 때, 눌렀어. 다음 화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딱 눌렀을 때 다음 화면이, 이거 딱 눌렀어, 이 아이콘을. 다음 화면이 뭐 떠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더 떠야 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프로타입. 동적 형태로.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 화면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그 화면에는 이제는 메인이겠죠. 이제 메인 화면에는 이렇게 떠야 되고, 원뎁스에는 뭐 이런 화면이 떠야 되고, 투뎁스에는 뭐 이런 화면이 떠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 기능들이. 그래서 이런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이 프로타입이라는 거죠. 프로타입. 그래서 정적인 형태인데, 생각봐. 이 정적인 형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걸 보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 도구라고 했는데, 이게 구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눈치가 있는 학생이면,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아마 2번을 찍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설계 도구인데, 무슨 구현을 해? 구현이라는 거는 코딩이잖아요, 코딩.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은 약간 이제는 뭐라 그럴까, 뭐 말장난인 거고요. 일단 뭐 어휘력, 문해력을 좀 필요로 해.
예, 그래서 구현이라는 저 단어는 막 쓰지 않아요. 전선에서. 구현은 실제 프로그램을 코딩한 걸 말해요. 코딩하는 거를. 근데 이게 지금 다 설계도고 이 두 개 보면 뭘 알겠죠? 분석도구도 되고 분석 설계도로 쓰이는 건데 UI 설계도라 UI였죠. UI. 유저 인터페이스. 예,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서 이 코딩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몰랐다 하더라도. 그죠? 예, 그런 거로 답을 찍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있으면. 처음 나오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스토리보드는 이게 와이프레임의 이런 컨텐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역할인지. 그죠? 이런 컨텐츠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말 중에 컨텐츠 설명해 놓은 거고, 뭐 흐름. 예, 추가는 문서의 문서. 예, 문서고, 예, 개발자의 뭐 지침, 당연히 뭐 개발자나 예, 디자이너가 아니면 디자인한다든가 개발할 때 예,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타입 인유는 아까 했지만은 예, 이 목업에서 예, 화면들 간의 화면과 화면 동안 이렇게 이동. 또 이걸 뭐 눌렀을 때 다음 뭐 이동하는 뭐 랜딩 페이지 이런 식으로 예, 실제 인유는 구현된 화면과 거의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어. 프로타이핑을 보고 사용자들이 우리가 이제 개발 프로젝트는 10개월 기간을 뒀는데 이 프로타입을 1개월 만에 만들어 오네? 야, 그런데 무슨 10개월이나 해. 이거 한 4개월에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화면만 보여주는 거지. 뒤에 퍼블리시 단, 그 다음에 백단, DB단. 그 DB단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화면만 보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는 동조 형태 모형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을 보시면 그 활동 다이어그램인데 그 다이어그램 구성 요소를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활동 다이어그램도 이 플로우 차트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순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플로우 차트의 어떤 기호하고도 유사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포크를 보면은 포크는 뭔가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유닉스에서 포크 명령하고도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분리되어 수행되던 액티비티 흐름이 다시 합쳐진다. 합쳐지는 건 아니죠. 뭔가 생성을 한다는 얘기는 포크는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동기화 막대예요. 동기화 막대를 거치면서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동기화 막대를 거치면서 프로세스가 2개 이상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할이 되는 거고. 근데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조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조인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이 구성 요소는 2개의 어떤 흐름에 있는데 어떤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이 이 동기화 막대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이 되는 거예요. 조인. 그래서 이 1번 보기는 포크가 아니라 조인에 관한 거고, 포크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처리를 하는데 동기화 막대를 만났을 때 2개 이상으로 얘는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해설인 것처럼 분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을 보니까 프로차트와 이제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병합이라는 거는 뭔가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거.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가 순서도 그렇고 액티비티 그램도 그렇고 처리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왼쪽 오른쪽이에요. 상하 좌우.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여기서 써 올라가는 사람이 없죠. 밑에서 내려오고 왼쪽 오른쪽이지.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건이 있는데 지금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이 병합 머지가 되는 거예요. 머지.
이 머지가 되면서 하나 합쳐지는 거죠. 네. 두 개가 하나 합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는 지금 뭔 흐름이 있었죠. 조건을 만났을 때, 조건문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참이면, 예스면 일로 가고 A로 가고, 거짓이면 노면은 일로 가라, B로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다이어그램도 보면 플로차트와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로차트는 이게 병렬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한 거죠. 예, 병렬 처리 가능하잖아요. 동시 처리. 합쳐지고. 예, 동시에 처리를 하는데 머지를 만나면 하나 합쳐지는 거죠. 조건이 들어오는데, 흐름이 들어오는데 조건문 만났을 때 참이면 이거 수행하고, 거짓이면 이거 수행하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이 종료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거나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볼 때는 우리가 순서도를 생각을 하고, 순서도는 병렬성을 처리 못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7번 문제는요, V 다이어그램인데 뭐 여러 번 나온 거래요. 또 개발과 관계되어 있는 게 단위 시험, 단위 시험. 단위는 다른 말로 이제 모듈 시험이라고 뜨죠. 모듈. 네, 모듈 시험. 모듈 끝나면은 통합 시험이죠. 통합. 모듈과 간의 통합. 통합이 끝나면은 스템 시험이죠. 스템 시험. 이 순서 물어본 거 2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네, 확인 시험, 또 인수 시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 라가 성능 테스트인데, 이 성능 테스트는 어디서 넣은 거야? 여기서 넣은 거죠. 여기서 기능 성능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듈 간의 이건 뭐예요?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제 공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 키워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딱 떠올라야 돼, 이렇게. 네. 단위 유닛은 모듈이잖아, 모듈. 한 개의 모듈. 이 하나의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듈 하나인데 어떻게 테스트를 해? 그럼 모듈 하나 보고 테스트하는 건데, 모듈 하나를 수행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화이트 박스 테스트밖에 못 하는 거고. 응? 근데 모듈 간이니까 뭐예요? 아, 이건 주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겠구나. 응? 주로 블랙박스 테스트고, 이제 일부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거죠. 이것은 기능 성능이니까, 뭐 스트레스 시험이라든가, 뭐 회복성 시험이라든가, 뭐 추정 가능성, 뭐 이런 거 테스트 하겠죠. 네, 이렇게 스템 기능 성능이고, 확인 인수 시험은 알파와 베타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항상 이제는 이해가 우선이 돼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키워드 암기, 그 다음에 키워드에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반복하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8번을 보시면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문제가 좀 단순하다라는 게, 첫 번, 이거 조건도 3개밖에 안 돼요. 우리 뭐,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자는 도서 등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냥 관리자 했었죠, 저희가. 관리자 했었고, 이제 사용자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도서 등록이겠죠, 나가. 그쵸? 나 도서 등록. 맞죠? 도서 등록. 네. 그 다음에, 사용자는 도서 대출. 사용자 도서 대출. 그럼 가는 도서 대출. 맞죠? 도서 대출. 네. 근데 도서 대출을 하든, 아니면 도서 등록을 하든, 다 뭘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도서 검색이라고 해요. 도서 검색. 도서 검색을 해야만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도서 대출 유즈 케이스 있다. 유즈 케이스죠? 또 동그라미는 유즈 케이스인데, 여기 도서 검색이라는 유즈 케이스에 의존하고 있는 거, 의존.
그래서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존한다는 얘기는 이런 말 잘 안 쓰고 원래 의존하는 건데 이게 똑같은 게 포함이야. 포함이 이제 이용이 되겠죠. 이용. 그래서 이제 이거 포함 이용이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인크루드잖아요. 인크루드 이렇게 꺽쇠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변하죠. 인크루드. 네.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은 이게 이 기호를 보면은 이 기호나 점점점점에서 이렇게 검은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검었죠? 이 머리 검었죠? 그럼 얘는 그냥 어때요? 그냥 화살표만 이렇게 했죠, 화살표만 지금 했죠? 똑같은 거예요. 이 검은 거예요, 이거. 예, 검은 거야 돼야 이렇게 의존, 포함 관계고 이용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크루드. 이게 인크루드예요, 지금 이 기호가. 예. 그럼 뭘 보고 하느냐? 도서 대출을 하든 등록을 하든 도서 검색이 선언 조건이죠. 검색이라는 유지 케이스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야만이 대출하고 얘를 이용해야만이 등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걸 보고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확장이라는 거는 어떤 이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특정 조건이 만족됐어. 얘처럼. 얘를 볼까? A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가 extended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얘가 그런 거거든요. A가 얘를 의존하긴 해요. 근데 얘를 수행하다가 특정 조건이 만족됐어. 이런 뜻이야. 얘를 수행하는데 얘를 갖다가 수행하는데 이 얘가 그런 얘기예요. 글을 작성하는데 글 작성한다는 거, 글 작성하려면은 내가 뭐 손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글로 쓰든 하겠죠. 응? 타이핑을 치든 펜으로 쓰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반드시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조건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특정 조건이 뭐였냐면 반드시 파일로 제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네, 작업한 내용을 결과물을 반드시 파일로 뭐 첨부하시오 이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특정 조건 만족한 거죠.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얘가 수행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얘를 기본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을 해서 단지 얘는 뭐 대출 등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얘를 수행하는 도중에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요. 나오죠.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extended라고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르죠. include하고는. 그래서 선행 조건은 다 이쪽이다. 화살표 받는 쪽.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뭐 종속성은 아니지만 화살표가 이러면 이쪽이 부모고 이 자식이에요. 아니,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죠? 이게 우선이죠. 응?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뭐 집합관계 보면은 이렇게 집합관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인사과 여기 박태순 뭐 안철수 여기 돼 있죠, 이렇게. 예. 아니 인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조직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과가 있어야 조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가지고는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되면은 뭘 이용한다는 거지? 다 화살표 있는 쪽. 화살표 있는 쪽에 어떤 선행 관계에 있다. 화살표 있는 쪽이 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뭐 집합복합도 그렇고, 그래요. 예,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이게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러면 이걸 어떻게 그려서 이걸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려는 거잖아. 그죠? 예,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는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는 건데, 어떤 때는 이렇고 저러면은 이게 의사소통이 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선에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extend가 아니라 저기는 include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단순하다, 문제가. 이건 보안 코딩인데 이거는 사실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제가 정보보론을 뭐 보진 않았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보보론에서. 예? 이거 뭐 보안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정보보론에 보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달러가 들어갔을 때는, 예? 지금 봐봐요. 딜리트, 지워라.
이 코피플이라는 테이블명이죠. 테이블명. where는 조건절이고. 같았을 때. 그러니까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죠. 항목명. 항목명이 있는데, 항목명이 있는 name. 항목명의 name이 이렇게 돼 있으면 관계없는데, 악의적인 코드라는 얘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A, B, C, 아니면 1, 2, 3, 4 이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되는데 이건 영문자니까 뭐 이름이 영문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름 1, 2, 3, 4에는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악의적인 코드를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빌드문을 작성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반드시 문자열만 받겠다. 이런 문자열만 받겠다. 숫자가 아니라 이건 수치잖아요. 누가 봐도. 수치. 이렇게 치면은 C 언어에서는 근데 파이썬 다 걸러내죠. 수치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달러 표시가 아니라 샵 표시로 해서 문자열만 입력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SQL 삽입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삽입에서 악의적인 해커가 들어와서 특정한 숫자를 삽입해서 이제는 값을 어떤 교란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값을 조정한다든가 이게 가능해지겠죠. 그런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달러가 아니라 샵 표시를 써줘야만 돼요. 그래서 이것은 SQL 삽입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해설 참고하시고.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뭐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모사 볼 거잖아요. 모사 문제하고 비슷해. 제가 과거 냈던 모사 문제하고. 그래서 이거 풀어드릴 건데 어차피 근데 이게 한번 나왔었어 이것도.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얘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책에 보면은 프레임 모니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 모니터.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동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동화 도구인데 뭐를 위한? 테스트를 위한. 이게 테스트를 위한 자동화 도구인데 이게 분석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다 뭔가 체크한다, 뭐 체크한다, 뭐 체크한다. 다 테스트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왜 분석 도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니까 지금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책에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보면 이 프로그램 모니터인데 프로그램 모니터는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은 뭔가 어떤 그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동작이니까 동작. 동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동작이란 얘기는 동작한다. 그럼 프로그램 뭐 수행되니까 동작을 좀 볼 거 아니야, 그죠?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뭐 수행되는 게 안 보이겠죠. 동적 분석이야 이게.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동적 분석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게 책에 보면 정적 분석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 남별 때도 그렇게 드렸었어. 이게 어떻게 이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 있죠? 이 기법을 자동화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왜? 화이트 박스는 구조 시험, 뭐 복잡도 시험, 그 다음에 경로 시험, 무슨 뭐 흐름 시험, 그 다음에 무슨 루프 시험, 뭐 등등 있었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응? 화이트 박스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랬잖아. 이거는 이 동적 분석기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었죠.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자동화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블랙박스 테스트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입력값 넣어보고 출력값 넣어보고 얘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입력값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으니까 합이 이렇게 바뀌네? 이거 뭐 합계를 내는 연산이구나. 이걸 집어넣어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 이거 분류가 되네? 짝수 홀수 분류가 되네? 값을 넣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시 코드를 보면은 타브 이거 구조, 이거 if문 몇 개 있고, 조건문 몇 개 있고, 조건도 있어, 조건문 몇 개 있고, 복잡도 문제 낼 때 원시 코드 갖고 문제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경로, 응? 경로, 흐름, 루프, 조건. 이런 것들은 원시 코드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기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이해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거기다 키워드를 집어 넣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그래야 이게 딱 보고, 이거 금방 나와. 그러면은, 이 구조, 코드 분석, 코드 분석이라 말 액면조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순서, 예? 근데 정적 분석은 맞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동적 분석, 이거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 이론서에 보면 정적 분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기를 할 때는 어느 책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어차피. 예, 이거를 갖다가 자동화로 바꾸는 게 정적 분석기. 또 구조니, 뭐, 코드니, 순서니, 이거 원시 코드를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세부제문을. 그래서 얘도 문제를 낼 때 되게 단순하게 냈다. 예, 이렇게 이거 딱 보고 문제를 쓰게끔. 동적 분석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프레임 모니터예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보면 안 보이니까 입력값 넣고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 모듈이 이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로 이제 문제를 낸 거죠.